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차 지필평가를 이제 조금 있으면 맞이하는데 그 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많은 걸 배웠어요. 뭐 정의와 비롯해가지고 뭐 핵심어를 파악하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을 배웠는데 오늘 설명 방법, 지금까지 만나왔던 설명 방법 중에 하나인 분류를 가장 어려운 분류인 지문을 한번 만나봄으로써 이 지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하고 어렵게 복잡하게 나오는 이 분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요령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지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회화라는 말이 평소에 많이 들어왔던 말인가요? 어때요? 회화라고 한 거, 뭐 영어 회화하는 거 할 때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우리가 회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회화는 좀 다른 회화예요. 바로 미술에서 사용하는 회화인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회화라고 합니다. 그럼 재현은 무슨 뜻이냐? 재현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다시 나타낼까?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회화적 재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성립하려면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하고,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 한번 잠깐 맞춰주세요. 네. 사과. 사과예요? 진짜 사과로 보이시나요? 네. 네,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삼각김밥을 그린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삼각김밥에 가까워요? 사과에 가까워요? 사과. 네, 사과에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아까 의아한 네? 라고 하는 이런 탄성을 냈냐면, 사실은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이게 상식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림은 그 대상을 닮아야 한다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질문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읽어볼게요.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당연한데 왜 질문하냐? 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카소도 나왔는데, 뭐 어떤 작품이 아비뇽의 아가씨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입체주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입체주의에다가 이거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 주의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상이 그 시대의 분위기를 혹은 시대를 지배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의 경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예술을 그 시대 때 어떠한 특별한 경향이 나오고 특별한 분위기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주의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자본주의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전에는 봉건주의라고 있었어요. 봉건적 개념, 즉 계급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했던 개념인데, 지금은 뭐가 짱이야? 자본이 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단어와 같이 형성돼서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가치관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예술에서 예술사조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문예사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이 예술사조를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처럼 파로 이렇게 대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이 입체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주의가 지배를 했던 그 시대와 연결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얘기하냐면, 이 주위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작가, 학파라고 한다면 학자,
그리고 이 주위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작품, 학자라고 한다면 이론들이 나올 거고 이와 관련된 특징들이라고 하는 이 항목들이 따라가지고 나오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체주의를 보면 맨 처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다른 주의가 없는지 주의를 살피셔야 돼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의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주의가 있나요? 찾아봐요. 저기 네모칸에 뭐 있지 않아요? 네, 인상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이 닥치게 되냐? 얘와 얘를 분류를 하는데 한 가지 항목만 분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나열했던 최소 몇 가지? 5가지의 내용들을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여러분이 시기별로 분류하고 항목별로 늘어나서 분류를 하게 되면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은 음길이와 음높이 이렇게 분류해서 악보에서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항목이 늘어났어. 이걸 다 분류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수월할 수 있을까?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연예인들의 이름을 조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 이름. 자, 뭐 국민 MC라고 불리는 우리 유재석, 그리고 유재석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뭐 박명수, 그리고 노홍철, 그 다음에 이승기, 자, 하하. 자, 근데 유재석과 더불어가지고 정말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의 메인 MC로서 투탑을 이뤘던 사람이 누가 있었지? 네, 강호동. 이런 강호동은 이수근하고 정말 많이 같이 다니고 은지원도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자, 정준하. 요새는 좀 송민호 좀 같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응? 예?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럴만해. 굉장히 거슬리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어요. 팬덤이 많으셔가지고,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팬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함부로 하지 못하겠는데, 거슬린다는 얘기는 이 라인이 안 맞아서 거슬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쫙 해도록 할게요. 이쪽을 U라인이라고 이쪽을 강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가 지금 라인이 안 맞아? 이승기랑 정준하가 지금 바뀌어져 있죠.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의 선택지에서 여러분한테 분류를 할 때 쭈루룩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는데, 그 정보가 얘한테 되어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딴 데로 살짝 섞어 놓은 다음에 얘 맞니 틀리니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름만 나열을 했잖아요. 이름만 나열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이것들은 어때요? 이름만이 아니라, 자, 시대, 예술, 사주, 작가, 작품, 특징이라고 하는 5가지 항목들을 다 파악을 해야 돼. 당연히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럼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입체주의랑 인상주의를 나눠서 설명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겠어. 근데 이거를 할 때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가 막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어준 것처럼, 우리가 사실 라인 안 그려도 마음속으로 이미 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걸 하냐면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선. 이걸 봤을 때 주의라는 애가 나왔을 때부터 주의를 해서 주의를 살펴서 다른 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다른 주의가 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서 읽어 나갈 때부터 얘네들의 특징을 다 분류를 하면서 읽어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마음가짐을 먹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가 얘기한 말이지? 애덤 스미스. 예, 아담 스미스라고 애덤 스미스라는데 영국의 경제학자예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억지로 짜맞춰 줄 필요가 없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자유경제 시장이 알아서 잘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개념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그 이름을 따가지고 보이지 않는 선을 한번 구워보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구분을 하기 위한 선이긴 하지만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뇽의 아가씨를 그리기 한해전 피카소는, 자, 지금 입체주의 나왔는데 작가가 누가 나왔어요? 네, 피카소가 나왔네요. 그리고 어떤 작품을 얘기를 했냐면 아비뇽의 아가씨들이라는 작품을 얘기를 했어. 이걸 한해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 시인의 스타인을 그린 적도 있으니까 작품에 스타인의 초상화도 넣어 볼게요. 근데 이 초상화를 사람들이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대. 왜 금치 못했다고 얘기를 했냐면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상화라고 한다면 닮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내가 저거 삼각김밥이다 라고 이거 이걸 삼각김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했었잖아요. 그런 의아함과 비슷한 놀라움,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화적 재현을 이 글 전체는 어떻게 만나볼 거래?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 미술사의 차원 / 동그라미 2 철학적 차원에 따라서 한번 만나보려고 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미술사 차원하고 철학적 차원 중에서 뭘 먼저 얘기를 하겠니? 미술사 차원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미술사 차원은 뭐야? 미술의 역사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하고도 연관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들어가 볼게요.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볼게. 피카소 말고 또 한 명 또 나왔어요. 여기에서. 누가 나왔지? 바로 여기에 브라크가 나왔네요. 브라크도 당연히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이 지문을 따져봤을 때 이 브라크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문이 진행될 때마다 여기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도 죄다 나올 텐데 인상주의도 인상주의만의 특징이 있고 입체주의도 입체주의만의 특징이 있겠죠? 근데 브라크는 입체주의 특징에 가까울까 인상주의 특징에 가까울까? 당연히 입체주의예요. 입체주의니까 여기 같은 라인으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 그래놓고 브라크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지문에서 더 이상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체주의의 특징들을 아니까 추론적 독해가 가능한 거야. 브라크는 어떤 방법을 쓸까에서 이쪽 방법을 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는 분류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라인에다 넣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은 원근법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대. 근데 현대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받는 인상주의자들도 이러한 사실성을 추구했대요. 이러한 사실성을 추구하였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를 선생님이 A라인이라고 하고 여기를 B라인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어디에다 넣으면 좋을까? 어디에다 넣으면 좋을까? 이 중에서? A라인, B라인 중에서. 자, 지금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한 것도 사실성이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추구한 것도 사실성이로. 그러면 A라인, B라인 어디야? B지. 왜? 인상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 둘이 같은 걸 추구하니까 같은 라인인 거지. 그래서 뭐 르네상스의 시대의 화가들. 근데 어떤 작품이 있냐면 세상을 향한 창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근법을 사용해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인상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는데 그들은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되고
모든 대상은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대요. 자, 일단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빛. 자, 빛이 반사되는 물체는 모두 다 회화의 재료래요. 그 다음에 망막. 망막은 신체 부위 어디에 있는 거지? 네, 눈에 있는 건데 이게 다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사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을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여러분하고 좀 볼게요.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대상의 고유한 색이 부정되었대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사과 무슨 색깔이에요? 네, 빨간색.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사과가 빨간색인데 진짜 빨간색이에요?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과를 껍질을 유심히 보면요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과는 노란 점들도 은근히 많고요. 빨간 것도 더 진한 빨간색도 있고 더 연한 빨간색도 곳곳에 다 있어요.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령 색종이처럼 똑같은 빨간색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눈과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서 더 짙게 이렇게 나타나는 곳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눈에 비치는 대로 그리는 게 사실성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고유색을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즉 고유한 색을 어떻게 하겠다? 부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눈에 비치는 대로 그려내기 위해서. 그게 사실성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햇빛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낯가리 연작이 그 얘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지? 모네가 튀어나왔네요. 그리고 낯가리 연작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쪽 라인으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옆에다가 적어가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하는 거 아니지만 마음속에는 얘는 얘 라인이겠거니 하면서 한쪽으로 치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한번 진짜 여러분들 모네의 낯가리 연작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오늘은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편이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이게 덫으로 만든 지푸라기인지 아니면 밀로 만든 지푸라기인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푸라기는 지푸라기 해가지고 이렇게 집단을 쌓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죠. 밝은 색의 지푸라기만 모아가지고 이쪽에다가 쌓아놓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 거죠? 그냥 빛이 비춰진 방향에 있는 건 더 밝게 나온 거고 그 반대쪽은 어떻게 돼? 굉장히 어둡게 짙게 나온 거예요. 같은 색으로 안 이루어져 있죠. 우리 눈에는 이게 절대 같은 색이 아니야. 빛의 방향에 따라서 절대 같은 색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눈에 비치는 대로 이렇게 최대한 담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유한 색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 모네의 늦여름 아침에 낯가리라고 하는 낯가리 연작 중에 하나의 작품을 보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문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대. 세잔의 생각이 달랐대. 그럼 세잔은 A라인일까요? B라인일까요? 입체주의라인일까? 인상주의라인일까? A라인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일단 세잔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확인 사살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모네는 눈뿐이다. 모네를 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랑 같이 설 수 있어? 이 라인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그리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한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제에 더 가까이 다가옴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장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핵심어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세자는 뭐보다는 뭐가 사실성에 가깝다? 외관보다는 뭐예요? 본질이나 실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뿐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뭐냐? 눈에 맺힌 대로 그리는 사실성을 지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눈에 맺힌 대로 그냥 그리는 것이 보통 우리는 외관적 사실성이라 이거야. 생각을 할 때 세잔도 역시 사실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사실성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얘는 외관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실제로 사실적 재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는 뭐라고요? 아까 본질과 실제를 드러내는 게 진짜 사실성이다. 그럼 본질과 실제를 드러내는 방법이 외관을 드러내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대요. 일단 첫 번째 단순하게 그린대요. 자, 그 다음에 모네의 그림에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뭐가 둘러져 있다? 윤곽선이 둘러져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원근법조차도 어떻다? 정확하지 않대요. 얘는 원근법 철저하게 지킨다면 이쪽은 원근법을 잘 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 이러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느 한순간 망망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사과 색깔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심지어 5살짜리 제 딸인 예담이도 사과 무슨 색이야 하고 빨간색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그렇게 대답을 할까? 왜 그러냐면 정말 다양히 많은 색이 존재하지만 사과 속에는 그래도 가장 지배적인 색상이 빨간색이기 때문이고 그 빨간색이 사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사과가 지금 구형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과가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있어요? 아니거든. 여러분들 볼링장 가가지고 사과를 가지고 휙 굴려보세요. 그대로 매끄럽게 볼링공 굴러가듯이 굴러가지 않고요. 팅팅팅팅 튕겨나가지고 딴 데로 벗어납니다. 응? 왜 그런 줄 알아요? 완벽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근데 왜 우리는 구형으로 그려? 네 모형과 세 모형으로 그리는 것보다 육면체로 그리는 것보다 그래도 구형에 더 가깝고 그 구형이야말로 사과의 가장 큰 특징이고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는 게 오히려 그 특징을 더 잘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윤곽선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여러분들 지금 제 몸을 잠깐 보세요. 지금 제 몸도 공간하고 이렇게 별개의 제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공간하고 저를 딱 구분시켜주는 윤곽선이 제 몸에 그려져 있습니까? 뭐 네임펜이나 매직이 지금 제 팔하고 공간 사이에 이렇게 쫙 나눠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현실에는 윤곽선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왜 그림에는 우리 스케치할 때 윤곽선이 올까?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원피스처럼 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거기 주인공이 약간 독특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거무거무 하면서 갑자기 팔이 빵 늘어나는데 팔이 늘어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팔을요 윤곽선을 그려가지고 스케치를 해줍니다. 공간하고 구분시켜줘요. 근데 왜 그래? 그렇게 해야 팔이 늘어난다는 거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거든. 윤곽선을 하면 얘의 형태와 얘의 실루엣을 더욱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윤곽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것이 뭐를 재현하는데 더 좋다? 본질과 실제를 재현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대로가 아니고 약간 과장을 한다거나 약간 특징을 부각시켜가지고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것도 볼게요. 세잔의 사과와 오렌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세잔의 사과와 오렌지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사과예요. 이게 사과인데, 이 사과에, 여러분들, 선생님, 사과, 선생님, 아까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잘 그렸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르누아르나 막 드가, 막, 모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빛의 마술사라고 이렇게 불릴 만한 인상주의 작가들의 그 비교를 하면 어떠냐면, 얘는 아니야. 진짜 훨씬 더 다채롭고 정확한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에 비하면 얘는 빨간색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 이 흰 보자기 위에가 여기 밑에 약간 검은 윤곽선을 해놨거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야? 아까 여러분들하고 이미 얘기를 하면서 만나봤던 뭘 나타내기 위한 거? 본질과 실제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문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입체주의다. 자, 여기서 이제 정체가 나오는데 계승했대요. 뭐가? 입체주의가 뭐를 계승했어? 세잔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잔이 입체주의 라인인 게 아니고 입체주의가 세잔 라인인 거예요. 얘가 좀 더 윗줄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계승했다라고 하면은 이 세잔에 사용했던 본질과 실제를 드러내기 위한 특징도 계승했을까? 이어받았을까? 당연히 이어받았겠지. 계승했다란 말이 그 말이니까. 근데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입체주의래. 한 발 더 나아갔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야.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특징이 1, 2, 3 중에서 4번까지는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볼게. 어떤 것일까?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 한 발 더 나아간 정체가 나옵니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제, 역시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래요.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보는 대상을 하나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러 시점에서 보는 대상을 하나면에 결합한대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 시점 한 화면에 결합.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잘 모르겠다면 선생님이 여기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 자, 볼게요. 자, 제가 어떤 도형들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도형 이름이 뭐예요? 직사각형. 뭐 사각형이죠? 네, 사각형 중에서도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 선생님이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니은. 이건 뭡니까? 이건 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기억과 니은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선생님은 같다고 등호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얘네들은 디귿이기 때문에 이 디귿은 원기둥이에요. 원통. 알겠니? 근데 이 원통을 옆에서 본 걸 기억이라고 하고 위에서 본 걸 니은이라고 얘기를 하겠어. 근데 우리가 한 면만 봤을 때는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평면만 봤으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때 투시안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면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 면만 보면 얘 정체를 알기가 힘들고 한 면이 아니라 이거를 평면 반대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입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정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 시점을 하나면을 결합한다라고 했고 그걸 주장한 애가 무슨 주의? 입체주의. 그래서 입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만 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냥 이거 되게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좀 외모가 못생긴 축에 속한 것 같아요? 잘생긴 축에 속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예, 설마 여기서 못생긴 축이요 이렇게 얘기해서 본심을 얘기를 해버리면은 예, 좀 그러면 사회생활이 떨어진다는 거. 자, 근데 선생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외모에 만족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까지. 대부분 약간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 거울 보고 여성들은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가 남성들 이 정도면 뭐 막 이런 느낌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얼굴이 보기 싫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요쪽 신경절이 끊어져 가지고
눈이 계속 감겼어요. 뭐 지금도 약간 그때 여파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원래 멀쩡했던 눈이 이렇게 감기니까 그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세상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 뭐 사람들이 다 내 눈을 쳐다보는 것 같고, 사실 사람들 그렇게 나한테 크게 관심 없는데 말이야. 나 혼자만 그렇게 컴플렉스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길렀어. 머리를 길러서 이쪽을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여기를 죄다 덮어서 가렸습니다. 근데 여기만 기르니까 이상해서 여기도 같이 길러서 여기에서 묶은 다음에 여기 허리까지 말꼬랑지처럼 이렇게 하고 다닌 적이 있고요. 실제로 검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검은 옷에 검은 정장 맨날 와이셔츠 탁 입고 다녀가지고 사람들하고 뭔가 하면 인상 빡 쓰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 사람 다 저 피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그렇게 5년 동안 지냈을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예,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왜 내가 이 컴플렉스에 갇혀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응? 나는 이 눈이 나의 모든 거를 대신할 수 없듯이 나는 사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나의 그 장점들도 있을 텐데 이 눈 때문에 다 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눈을, 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개방을 하고 이제부터 사람을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면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사람이 됐었던 거죠. 국고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한 가지 극복을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컴플렉스가 다른 건 다 극복하는데 이성을 대할 때,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볼 때는 이게 그래도 나의 족쇄처럼 작용이 된 거야. 왜? 나도 사실은 여성의 외모에 매력을 느끼는데 상대방도 매력을 외모에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눈이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지금 영상은 어디다가 찍냐면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이쪽에다가도 책상을 놔두고 이쪽에도 책상을 놔둬놔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찍고 이쪽 방향으로 찍어왔는데 저는 왜 지금 이쪽 방에다가 찍어놨는 줄 알아요? 이쪽이 좀 더 잘생겼어요. 아, 진짜 영상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 이쪽이 좀 더 나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찍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오른쪽 눈은 다치지 않으니까 오른쪽 눈에 대한 자신감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했다고 칩시다. 소개팅을 나가가지고 여성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만영이라고 해요. 하면서 정면을 안 보고 이쪽으로 여기 눈을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눈이 없어지는 거야? 이 눈의 특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요 면만 보여주고 나의 일부분을 가린 거야. 사실 보여주기보단 가린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나의 특징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그림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죠? 자, 이렇게 옆모습만 가지고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줬다고 할게요. 이게 지금은 뭐 대충 그렸지만 엄청 자세하고 세밀하게 한쪽 면을 정말 잘 그려줬다라고 얘기를 할게. 정말 잘 그려줬으면 이게 나의 완벽한 특징이 다 드러나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세밀하게 그리면? 한 면만 보여줬다는 얘기야. 정말 자세하게 그린 한쪽 면의 그림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려져 있는 면도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그림이 뭐예요? 더 본질과 실제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일 수도 있더라. 이런 식의 그림 누가 그렸어요? 네, 피카소가 이런 거 많이 그렸잖아요. 실제로도 여러분하고 한번 볼게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을 좀 많이 그렸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좀 많이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 보이시냐? 사실 엄청 세밀하게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특징이나 본질을 더 잘 드러내는, 내 정체가 무엇인지 더 잘 드러내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사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인생과 관련된 얘기도 하나 여담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소개팅을 이렇게 나갔을 때 정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완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정면으로 보고 안녕하세요 이완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하고 첫 번째 소개팅이었는데 너무 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20일 만에 사귀기로 하고요. 사귄 지 200일 만에 결혼했어요. 예,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은 아주 예쁜 딸, 아들 이렇게 잘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손도손. 근데 제가 지금 아내가 된 그분한테 물어봤죠. 혹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눈에 대해서 신경 쓰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사실 솔직히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카톡 푸사랑 연동해가지고 사진들을 이렇게 봤다.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눈이 계속 그냥 감겨있는 사진만 있어가지고 좀 신경이 쓰였는데 오히려 처음 만나자마자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오더라. 그냥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느꼈다. 그냥 잘생겨서 결혼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꼬우면 결혼하든지 네, 자 그런데 네, 잘생겨서 결혼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생긴 것 때문에 결혼한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 말고도 언변이 되게 좋고 말을 조곤조곤 잘해서 그러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계속 칭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한테 잘해주고 상냥하기도 하고 자상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회한대요. 왜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강을 놓쳤대. 다양한 면을 다 살펴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을 놓쳤대. 건강이 좀 약해서 계속 좀 걱정을 끼치게 만드는 그런 나쁜 남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분명히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매력, 그 사람이 분명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큰 매력이 어느 한 가지 요소만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매력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반자를 만나고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할 동반자, 반려자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은 한 가지 면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외모도 봐야 되고, 언변도 봐야 되고, 이렇게 두뇌도 봐야 되고, 성품도 봐야 되고, 건강도 봐야 돼. 다각도로 이렇게 봐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입체주의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결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각도로 이렇게 바라보는 입체주의가 본질과 실제를 추출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줬다라고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제의 재현이라고 하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미술사를 다뤄봤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미술사 말고도 뭐도 다룬다고 했지? 철학적 차원도 다룬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철학적 차원을 얘기하겠죠? 볼게요. 실제로 그런지.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덧칠을 한 것도 아닐 테고 말이야.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철학적 차원의 논의하겠대요.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 당연히 여러분들 주목해야겠죠? 주목하라고 했으니까 주목해야겠죠? 거기에다가 그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돼요. 어떤 요소가 지금 되어 있어요, 지문에? 네모 박스, 네모 칸이 쳐져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목해야지. 자, 마지막 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건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의 익숙한 제한체계에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눈에 비친 그대로 그리려고 하는 인상주의자들이 이 이론 싫어합니다. 왜? 객관적인 눈 없대. 네 눈은 눈이 아니고 눈깔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객관적인 사실성이 없대요. 그냥 익숙한 제한체계,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진대.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줄고 있게요. 관습과 문화, 믿음체계, 배경지식에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 관습문화, 믿음체계, 배경지식. 이거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종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여기서 피카소 모르시는 분. 피카소, 나 피카소 한 번도 이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그치? 이분이 사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10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 사람. 그런데도 우리 애가 알만한 굉장한 거장입니다. 미술계의 굉장한 거장이에요. 그쵸? 그런데 자,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자,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내가 잘 아는데 스타인의 초상화를 봤어. 근데 이게 스타인의 초상화인지도 몰랐어. 왜? 너무 안 닮았거든. 야, 이거 누구 초상화라고 하는데 누군지 알아보겠냐? 야, 전혀 모르겠다. 야, 이거 누구냐? 스타인의 초상화래요. 뭐라고? 누가 그랬냐? 완전 발로 그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로 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러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줄게. 피카소가 그렸어. 카소 형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소 형님? 피카소가 굉장히 거장이고 대단한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렸단 말이야? 그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진짜? 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옆에서 또 한마디를 보태네. 야, 근데 카소 형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 앞으로 닮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 앞으로 닮게 될 거라고 얘기했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허투루 얘기할 게 아닌데? 이런 배경 지식이 떠오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그 닮음을, 대상과 그림 간의 닮음을 찾아내도록 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지? 진짜 닮은 게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노력에 의해서 닮음과 연관점을 찾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된다? 닮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 읽어보도록해요.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재현체계에 따라서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회화적 재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인상주의, 입체주의의 관점에서 분류를 하고 그 특징하고 지금 시대 예술사조 작가 작품 특징까지 다 나눠준 지문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걸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한 가지를 여러분한테 더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원래는 선생님이 지문을 차례차례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오늘은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논술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필평가에도 논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학 진학할 때 논술형 전형이 있다는 것도 알죠? 아니, 시험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으로서 단순하게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잘 들으셔도 논술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법을 찾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논술 대학에서 이렇게 문제를 낼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문제 탁 던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관련되어 있는 지문, 즉 글을 제시를 하는데 그 글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게끔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여러분 이미 읽었고 파악을 했으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주의와 입체주의가 생각하는 회화적 재현의 차이를 본문의 용어를 활용하여 서술하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회화적 재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르죠. 인상주의든 입체주의든. 그런데 그 본질이 그 어떤 점이 그 본질적인 차이인지를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냥 본문의 내용만 파악해가지고 적어주면 돼. 이걸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사실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발문에서 핵심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핵심. 회화적 재현의 차이. 이게 바로 핵심이죠. 그 차이가 뭡니까? 단어로 추출해서 얘기해봐. 본문의 용어에서 나온 거. 인상주의는 뭘
회화적 재현의 중점으로 봤어요? 외관을 재현하는 걸. 그런데 입체주의는 본질과 실제를 재현한 것. 그 단어를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제시한 글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겠어? 이 문제가 바로 사실 판단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회화적 재현을 실현하기 위해 각 문의 사조에서 활용한 방법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체주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네 가지 방법을 했죠. 인상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뭐 망망을 맺힌 대로 원근법 이렇게 해가지고 고유한 색을 부정하면서 했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나열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뭘 하느냐? 바로 가치 판단 문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이라고 한 건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뭐가 꼭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인상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입체주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 다만 그게 논리적인 서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거를 들어야 돼.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회화적 재현은 무엇인지 작품을 예시로 활용하여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도 이 지문에도 예시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인상주의는 모네 얘기하면 되고 낯가리 연장. 그러면 예를 들면 입체주의는 뭘 얘기할까요? 뭐 세잔이나 피카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 지문 속에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 이 지문 속에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내가 만약에 그 전공과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뛰어난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은 나만의 자신만의 예시를 드는 것도 한 가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모네는 얘기를 했습니다. 빛이 이 세상의 전부다 라고 얘기했던 모네의 멘트도 이렇게 활용할 뿐만 아니고 모네의 늦여름 아침에 낯가리 연장에서는 뭐 이렇게 볏짚이 이렇게 모여져서 되어 있는 것들이 빛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고 전혀 다른 색깔이 이렇게 보여져 있는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지문만 활용한 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르누아르의 두 자매라고 하는 인물을 두 명의 인물이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오늘날의 사진에 비견된 만큼 굉장히 색상을 다양하게 활용을 했고요. 뭐 드가의 보트 위에서의 만찬이나 카부요트의 카누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물 위에서 빛이 그냥 파란 물이 파란색으로만 그려진 게 아니고 빛에 난반돼서 반짝여지는 물빛들을 정말 생생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냥 색상이 다채롭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외관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진짜 뭐다? 회화적 재현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냥 모네만 얘기하고 이 지문에서 얘기했던 애들보다 훨씬 더 가산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때문이야? 적어도 내가 이 전문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술에서 발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정보랑 연결을 해주면 사실 판단은 완성이에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나아가서 자신의 가치 판단을 얘기할 때, 자신의 주장을 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예시를 활용해서 그 논리를 완성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논술의 방법까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배경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레고 블럭이 조금만 한정되게 있는 거하고 레고 블럭을 굉장히 많이 있는 거하고 굉장히 좋은 레고 블럭으로 탑을 만드세요. 훌륭한 완성도 있는 레고 탑을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레고 블럭이 많은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그 레고 블럭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비문학 지문 많이 읽는 겁니다. 다양한 비문학 지문이 여러분의 상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분류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라 라는 말씀과 논술을 할 때 어떤 단계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지필평가가 마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